보쌤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역 국가의 성장, 동아시아 각 지역의 국가의 성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인구 이동으로 각 지역에 나타난 정치, 사회적인 변화는 어떻고 그 와중에 지역별로 성립한 나라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7세기 중엽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는 어떤지 지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업 활동으로는 발음이 잘 안되네요. 닮은꼴 문화유산을 조사해서 인구 이동에 따른 문화의 흐름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의 인구 이동으로 토착 정권과 이주 정권 또는 그 이주 정권과 이주 정권 간의 빈번한 전쟁, 정복활동,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게 되겠죠. 또 한 나라 안에서 유목민과 농경민, 토착민과 이주민 사이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도 심해질 겁니다. 이에 각 나라는 그 두 집단 간의 갈등을 줄이는 융합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북중국을 통일했던 북위입니다. 북위는 선비족이 세운 나라죠. 선비족의 북위가 화북지방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위, 특히 그 북위의 7대 황제였던 효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족과 호족을 융합하는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융합하느냐? 자신들의 문화를 버리고 한족, 중국의 한족의 문화로 흡수되는 정책을 펼치는 거죠. 한족화 되겠다. 한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하나가 아니고요. 중국의 한족이 되겠다. 한화 정책을 펼친 겁니다. 유목민족인 호족, 이 호라는 표현도 실은 중국식 표현이죠. 뭐 이거 오랑캐호자 아닙니까? 자기들 스스로 나 오랑캐호 하는 건 좀 말이 웃기잖아요. 호족과 한족을 융합하겠다. 호족과 한족의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의 융합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수도를 아예 평성에서 로양, 낙양으로 옮겨버리고요. 한족을 관리로 발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언어, 북방의 언어를 쓰지 않고 중국 한족의 언어를 쓰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그 동성 간의 혼인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관리 제도, 예절과 음악, 형벌 제도 이런 것도 다 중국 스타일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없겠죠. 저들이 우리를 지배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처럼 되려고 왔구나 라고 생각할 테니까 쉽게 합쳐질 수가 있겠죠. 반면 이렇게 북방민족, 호족들에게, 오랑캐들에게 땅을 뺏기고 남쪽으로 내려간 사람들, 오리지널 중국의 한족들이죠. 지도와 함께 설명하는 게 편한데 지도 없이 하려니까 불편하네요. 여기가 황하강 아닙니까? 여기가 창장강, 양지강 창장강이라면 이 지역을 이제 이 지역을 북위가 통일하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북위가 통일을 하게 되면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간, 창장강을 건너 내려간 남조, 그래서 이쪽에 이제 새롭게 남중국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조와 북조가 다툼을 하게 되는데 얘들이 오리지널 한족인 거죠. 얘들은 유목민족. 근데 북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선비족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남북조 시대가 되면서 서로 막 계속 다투가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인데 남쪽으로 내려갔던 남조 한족들 같은 경우에 강남 지방의 토착민들과 융합하면서 자신들의 풍부한 노동력과 선진적인 토목기술 바탕으로 강남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강남 지방도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남북조가 오랫동안 대립하다가 드디어 이 남북조를 통일한 왕조가 등장하죠. 바로 수나라입니다. 북중국에서 세워졌던 수나라가 589년에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나라는 남조와 북조를 연결하기 위해서 운하를 파죠. 그래서 많은 운하들을 건설을 합니다.
이 운하를 파다가 결국은 이제 뭐 망했네 어쩌나 하게 되지만 여기서 또 탁군까지 베이징 지역까지도 운하를 파고요. 운하를 판다는 것은 결국 북중국의 군사력과 정치력 그리고 남중국의 경제력을 통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 남조가 북중국에서 남중국으로 쳐들어서 통일을 했는데 서로 생산물이 유통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쪽은 나름대로의 남중국은 나름대로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시 정치력을 회복해서 또 독립해 버릴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소통할 수 있는 요즘으로 따지면 교통로를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고속도로를 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나라는 하지만 이 대규모의 토목 건축 사업과 그 다음에 고구려에 대한 무리한 원정 탓에 결국 내부 반란으로 붕괴돼 버리죠. 그리고 수나라의 뒤를 이어서 당나라가 또 건국되게 됩니다. 618년. 이들이 수나라가 됐든 당나라가 됐든 극복해야 될 가장 센 세력이라면 당연히 북쪽에 있는 세력이겠죠. 북방 세력. 바로 돌고래입니다. 수나라는 한때 그래서 돌고래에게 오히려 조공을 바치기까지도 했을 정도로 군사적인 충돌을 피했을 정도로 돌고래 힘이 셌던 거죠. 당나라는 이 동돌고를 동돌골과 서돌골로 분열시키는 데 성공하죠. 그래서 결국 서돌골은 계속 서쪽으로 가서 그 튀르크, 셀주크 트루크, 오스만 트루크 지금의 터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돌골은 당나라에게 나중에 이제 수나라에 이어서 얘가 당나라가 다시 통일한다면 당나라에게 복속되기도 합니다만 돌골은 이제 당의 팽창 정책에 맞서서 고구려하고 또 이렇게 연대하기도 하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나라는 결국 자신들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거슬리는 돌골과 고구려를 복속을 시키든 전쟁을 하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들이 됐다. 동아시아 지역에 이제 또 한 축인 만주 한반도 지역, 특히 한반도 지역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항쟁. 삼국항쟁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4세기 말 5세기 그리고 6세기 이후로 나눠볼 수 있는데 4세기는 백제가 한강 유역에서 을 중심으로 4세기 중엽 서남해안 전라도 지역까지 남해안까지 한반도 남해안까지 완전히 차지하고 마한 지역을 완전히 통합하죠. 이런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하죠. 그래서 4세기 삼국항쟁은 백제가 주도한다. 이 시기에 각 나라들은 군사적 충돌을 하면서도 왕권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치열한 외교전을 전개했다.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에는 한때 고구려를 위협했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은 고구려가 고국왕이 백제하고 싸우다가 남평양성에서 전사되는 상황까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이때는요 고구려가 중국의 침략을 받아서 연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 있었는데 이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고구려가 굉장히 수도 국내선까지 함락당하고 위기에 빠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강 유역을 장악했던 백제가 고구려하고 이렇게 한때 고구려를 공격해가지고 위협을 했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고구려가 백제보다 약할 수는 없습니다. 네, 고구려가 굉장히 중국의 침략을 받아서 약해졌을 때 백제가 쳐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제는 고구려가 주로 북중국과 교류를 했다면 백제는 남중국, 남조, 뭐 대표적인 동진이죠. 남조와 교류를 했고 그리고 일본, 일본 세력과 이렇게 외와 연결이 돼 있었다. 남조 외와 연계하며 세력을 유지했다. 백제의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했고 4세기 후반 고구려의 광개토 대화 그리고 이어서 5세기 장수왕 요 시기는 이제 고구려가 주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구려는
백제와 연결되어 있었던 가야 외 세력의 침략을 받았던 신라를 구원하는 전쟁을 펼치기도 했고요. 자, 광개토대왕 때 그리고 아예 장수왕 때는 수도를 남쪽 평양으로 옮긴 다음에 남진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신라 백제를 나중엔 다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라를 지원해주고 백제를 압박했으나 나중에는 신라 백제 다 압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신라와 백제는 나제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의 남하 정책에 남진에 저항을 하기도 했던 거죠. 6세기 신라가 한강유역을 장악하죠. 그러면서 드디어 중국, 수나라라든가 당나라, 중국 세력과 수당과 직접 뭐 이런 부분을 직접 연계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수당나라라기보다는 하여튼 중국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우리 교과서 표현대로 한다면은 중국의 남북조 세력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결국 수단과 수나라로 통일되고 나서는 이들과 주로 연결이 되었다. 그래서 고구려는 돌궐, 백제, 외와 연결해서 이에 대항했다. 좀 크게 보자라는 거죠. 요걸 좀 지도에서 확인해 보자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쪽 지역은 이제 돌궐과 고구려, 백제, 외가 하나의 한 축으로 연결이 된다면 또 한 축은 이제 신라 뭐 이제 뭐 수나라라든가 당나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나중에는 나당 연합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 이제 중국을 써보자면 뭐 수나라 또는 뭐 당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의 통일 제국이 있다. 그들과 신라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세기 말 7세기 동아시아 국제 정세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죠. 일본. 시간 잘 가네. 미치겠네. 이거 빨리 끝내야 돼. 일본은 중국의 남조 또는 한반도의 삼국, 특히 백제로부터 선진 기술과 선진 문물, 사상과 기술 등 여기서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 유교, 불교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술은 뭐 토목 기술, 배 만드는 조선 기술, 축성 기술 뭐 다양합니다. 이런 문화들을 수용했다. 그러면서 이제 아스카 문화가 발전하게 된다. 비죠. 아스카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데 특히 백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다이카 개신이라고 해가지고 개혁을 합니다.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본따서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만들고요. 관료제 도입하고 지방간을 파견합니다. 지역 국가의 등장. 이제 각 지역을 대표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라는 걸 살펴봐야 될 텐데요. 660년 백제가 멸망하고 668년 고구려까지 멸망을 함으로써 한반도 지역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구 이동과 그에 따른 근거지 이동, 국가 간의 갈등, 삼국 간의 갈등도 마무리되죠. 한반도는 신라가 이제 지역 국가로 차지하게 되고요. 중원 지역은 당나라가 차지하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됐다. 만주 지역은 고구려 유민들이 중심이 돼서 대조영의 발해가 건국되죠. 그래서 발해는 고구려 이엔 영토를 차지하고 당, 일본 등과 교류를 확대해 간다. 일본 같은 경우도 7세기 무렵부터 이제 일본이라는 국호를 씁니다. 천황이라는 칭호를 쓰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외라고 불러야 되겠지만 이제부터는 나라 이름이 일본으로 정해졌으니까 일본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당나라 견당사를 보내서 당의 선진 문물을 수용한다. 백제를 통해서 이제 문화를 수용하는 길이 막혔죠. 백제가 망했으니까.
그래서 신라하고는 또 한때 자신들이 백제하고 친했기 때문에 신라하고는 좀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해하고 교류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견당사를 보내서 당나라의 문물을 다이렉트로 바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물론 그 장보고 청해진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당나라까지 길은 백길은 멀기 때문에 중간에 신라를 거쳐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일신라를 거쳐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다음 나라 시대 나라 8세기 초에 헤이조코 궁성 왕성을 건설해서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해서 헤이조코 나라 시대를 열었다면 8세기 말에 교토의 헤이안으로 헤이안 교토로 다시 옮기는 거죠.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라고 합니다. 귀족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 뭐 나라로 수도를 옮겼다, 해안으로 옮겼다 하니까 굉장히 먼 것 같지만 실제 가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약간 더 아래쪽 그 근처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15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좀 길었네요. 첫 부분이 좀 길다 보니까 좀 그랬네. 부셈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11번째 시간 16분에서 끝내겠습니다.